그러니까 2월 27일 목요일입니다. 마켓나우 1부 시작하겠습니다. 윤종윤입니다. 고은별입니다. 드디어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괜찮았어요. 이제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만 기다리고 계셨을 그렇죠.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시장 예상치 이게 눈높이가 높아졌었는데 이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기대치가 너무 높았을까요? 맞아요. 실적이 발표된 뒤에 그 직후에는 시간에 거래해서 하락을 하다가 역시나 시장의 포인트는 블랙웰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블랙웰에 대한 언급이 나오자마자 수요가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시간에서 다시금 상승으로 돌아선 건데요. 오늘 국내 시장의 반도체 기업들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시장이 이 블랙웰 수요와 관련돼서 예민하게 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나델라 CEO가 일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임대 계약을 좀 취소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면서 이거 빅테크들이 AI 인프라 투자가 좀 줄어드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감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일단 블랙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이다, 놀랍다 이런 표현이 좀 계속되고 있는 거 봐서는 여전히 인프라 투자에 대한 수요는 그렇게 뭐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됐기 때문에 오늘 시간을 그래서 다시 반등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이 또 앞서 고민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주들한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어쨌든 간 이 반도체 기업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이 미국 증시보다 최근에 계속해서 선박을 해왔기 그렇죠. 때문에 오늘의 이 상승 탄력이 고스란히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오늘도 마켓나우 1부와 함께 투자 포인트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켓나우 1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자 오늘도 모닝 체크 세 가지 체크사항 준비했습니다. 예, 지금 살펴봐야 될 게 이 그동안에 좀 주춤하던 재건주입니다. 재건주가 어제 또 강한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이게 이제 이유가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이 광물협정 체결이 임박했다. 지금 28일 날 여기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들이야 뭐 향후 이제 발표돼야지 알겠지만 현재까지 나오는 내용들은 기존에 미국이 요구했던 어떤 광물과 관련된 우크라이나 광물과 관련돼서 그거에 대한 이익분이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이익분을 과연 미국으로 이제 가져가느냐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는데요. 그거를 고스란히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다가 재투자를 하는 쪽으로 얘기가 됐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시장의 그런 어떤 좀 우려감 또는 유럽 내에서 우크라이나 중심으로 유럽 내에서 나왔던 이딴의 팽에 대한 우려감은 좀 많이 완화되는 것으로 좀 현재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뚜껑은 좀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안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약속 이런 부분들은 또 제외가 되는 거는 원래대로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대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문에 이제 다시 종전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그동안 주춤했었던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어제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대동기업 TYM, HD 현대건설기계, 대동, 현대 에버다임, 현대건설 여러분들이 우크라이나 재건주 관련해서 많이 눈에 익으셨던 종목들이 어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괜찮았습니다. 대동기업 같은 경우는 15%가 넘게 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 좀 보였고요. 그다음에 화학주도 어제 여전히 좀 괜찮았습니다. 역시 이제 종전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뭐 러시아 제재 해제에 따른 러시아산 원유, 나프타 수입 재개 이 기대감. 그리고 이제 저게 되면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서 우리 석유화학 업체들은 원가가 좀 줄어드는, 원가 비용이 줄어드는 이런 수혜가 있기 때문이죠. 화학주도 어제 이수 스페셜 케미컬이라든가 롯데케미컬 이런 회사들, 코스모화학, 팜스 이런 회사들이 전체적으로 좀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사실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든가 밑에 있는 에코프로, 에코엔드림 뭐 이런 회사들은 사실은 또 2차 전지 전고체 관련 또 이 소재에 또 엮여서 또 주가가 또 오른 측면도 좀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순수하게 롯데케미칼이 지금 현재 화학주 중에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롯데케미칼이 어제 6%가 넘게 오르는 그런 강한 또 상승세를 보여줬다라는 것. 결국 이제 화학주들의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들이 여전히 좀 계속해서 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섹터로 좀 가보겠습니다. 어제 LNG 관련주들도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동성화인텍, 한국카본 이 두 회사는 LNG선 안에 이 보냉제 만드는 그런 회사죠. 근데 삼성중공업은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FLNG 그러니까 부양식 LNG 저장 시설 이거를 만든 전 세계에서 만드는 두 개 조선사 중에 하나가 삼성중공업인데
그 하나가 나머지 하나 중국 회사거든요. 근데 기사가 이미 나왔습니다만 미국이 이후 중국 회사에 대해서 제재를 할 것이라는 얘기가 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중공업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고 또 하나는 어제 삼성중공업이 이렇게 15% 가까이 또 급등을 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쇠빙선에 대한 수요 기대감 때문입니다.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북극해가 계속 이 기후 온난화 때문에 빙하가 녹으면서 이쪽에 지금 그 지나다닐 수 있는 그 기간이 계속 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북극해가 만약에 열리게 된다고 그러면 이 해운 쪽 이런 쪽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비용도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다들 굉장히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이 삼성중공업이 러시아에 원래 그러니까 제재 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러시아에서 수주를 받아서 쇠빙선 15척을 이거를 이제 건조를 했는데 거의 다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러시아가 제재를 받으면서 이 계약이 날아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사실은 거의 놀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이 지금 이 쇠빙선을 거의 좀 몇 척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좀 만들어 놓고 놀고 있는 이 쇠빙선이 미국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좀 같이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뛰었습니다. 이거는 저희 박근혜 빅샷에서 박근혜 이사가 이미 지난주 한번 언급을 했던 그 내용이 오늘 이제 어제 주식시장에서 작용을 했다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LNG 터미널에 강관을 만드는 세아제강 지주,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산 원유를 이제 수입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어제 20%가 넘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습니다. 알래스카 이 LNG 프로젝트가 지금 미국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우방국들이 참여해달라 미국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도 좀 참여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죠. 워낙에 좀 연결된 그런 회사들이 좀 많기 때문에요. 그렇게 될 경우에 또 이제 국내 조선 관련주들, 조선 기자재주들의 수혜가 또 한 번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게임주인데요. 어제 게임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CP2업 4%, 크래프톤도 어제 4% 넘게 올랐고, 위메이드, NC소프트, 네오이즈, 카카오 게임주. 웬만한 게임 회사는 어제 다 좀 비교적 시장보다는 좀 많이 오르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어제 게임주들이 올랐던 일단 직접적인 이유는 금리 인하, 이거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한령에 대한 그 해제 기대감 때문에 화장품주 이미 많이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식료품주도 괜찮고, 그다음에 이 엔터주도 괜찮죠. 그 중에 이제 게임주가 좀 후속으로 좀 뒤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게임주 같은 경우는 또 금리 인하 수혜까지 좀 같이 작용을 해서 주가가 좀 더 오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신작 출시가 됐는데 한 일주일여 만에 지금 국내 안드로이드 앱 구글 플레이 쪽에서 매출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주가가 이렇게 올랐던 이유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은 좀 계속해서 좀 아직까지는 좀 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다시 한번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랜만에 반도체 관련주들과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이 나타났는데요. 덕분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0.2%대 강보합권의 마무리를 지었고요. 다우존스는 끝까지 상승 반전에는 성공해내지 못했습니다.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까요? 엔비디아 이날장에서 3% 넘게 상승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AI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아마존과 메타 또한 각각 0.7%, 메타는 2%대 오름폭을 보였고요. 메타 같은 경우는 아직 소문에 불과하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데이터 센터 건설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만큼 확실시되는 소식이 나오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의 모멘텀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테슬라는 이날장에서도 혼자 4%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결국 300달러 선이 무너졌고요. 290달러 선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지금 지속적으로 판매량 부진 이슈 그리고 전반적으로 일론 머스크 CEO에 대한 리스크가 상승하면서 테슬라에 대한 수심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도 JP모건은 간밤 테슬라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놨는데요. 자율주행만 놓고 봤을 때는 테슬라가 이 구역의 1인자다라는 코멘트
판매와 함께 여전히 긍정적으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를 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제부터 새 신형 Y 모델을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출시를 했고 곧 있으면 미국에서도 출시가 되는데 신차 판매와 함께 테슬라의 주가도 같이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최근 부진했던 경제 지표 외 추가적으로 오늘 발표됐던 지표 또한 경제에 대한 우려감을 키우는 지표들이 여러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1월의 신규 주택 판매 추이를 보시면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65만 7천 건을 기록을 하면서 3개월 만에 최저치까지 내려간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관세에 대한 코멘트 또한 오늘 증시 자체에는 부담으로 작용이 됐는데요. 다시 한번 이 유럽 쪽에 대한 관세 25% 확실히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을 전해왔고요. 또 여기에 멕시코와 캐나다 측에 4월 2일부터 관세는 적용된다라는 내용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다시 한번 주목했던 건 바로 시간에 발표됐던 엔비디아의 실적이었죠. 다음 장 통해서 실적 간략하게 요약해 보도록 할 텐데 다행히도 매출과 EPS 그리고 데이터 센터 매출 자체도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와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외에서는 초반에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는데 가이던스만 놓고 봤을 때는 매출단에서의 긍정적인 호조세가 나왔지만 이 매출 마진율이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시간에서는 지속적인 등락을 보였습니다. 다만 엔비디아 CFO가 이 블랙웰을 놓고 역사상 가장 빠른 제품 확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블랙웰에 대한 자신감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고요. 다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과 엔비디아 연결고리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를 놓고 오늘 국내 증시에서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잘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에 주목했던 엔비디아 실적까지 받아들었습니다. 다행히 상회하는 실적과 함께 내일 미국 증시 긍정적인 상승 출발이 예상된다라는 코멘트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실적을 받아든 우리 국내 증시는 오늘 어떻게 반응을 해줄까요? 개장 상황까지 저희와 함께 꼼꼼하게 챙겨보시죠. 자, 박근혜 빅시장 오늘도 박 이사님과 얘기 좀 나눠보죠. 박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떤 이슈를 가져왔을지 또 궁금합니다. 보죠. 자, 화면에 이제 나올 텐데요. 미 국방장관, 저도 이 기사 봤습니다. 네. 다음 달에 한국 온다라는 얘기가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의미를 담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조선주가 이제 그 4달 말에 이제 새롭게가 아니라 이제 재개가 되는 공매도의 타겟이 될 것이라는 얘기도 맞아요.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위쪽에서 좀 약간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면서 약간 좀 고점에서는 조금씩 다 밀려 있는 상황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전반적으로 조선주들의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카드가 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다시 주가를 위쪽으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몇 가지 좀 약간 팩트 체크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2개를 팩트 체크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조선주 입장에서는 이제 뭘 팩트 체크를 해야 되냐면
일단 미 예. 국방장관 이제 피터 헤그세스가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우리나라 오는데 우리나라로 직접 오는 게 아니라 늘 그렇듯이 일본을 왔다가 온 김에 잠깐 이게 들리는 듯한 느낌이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중공업 회사들한테 지금 이제 내가 한국 가면은 니네 회사 들린다라고 연락이 왔다라고 해요. 우리 실질적으로. 조선사들한테. 네, 근데 지금 이제 두 가지를 팩트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무엇이냐면 존스법이라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톨리푸슨이라는 법은 아마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 존스법은 기본적으로 미국 연안을 왔다 갔다 하는 네, 배들은 네. 다 미국 내에서 네, 맞습니다.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거고. 두 법 모두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그렇죠. 세계대전 옛날 직후에 얘기예요. 만들어진 건데 네.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존스법이 전쟁이 끝나고 만들어졌는데 미국이 전쟁 참여하면서 물자를 날라야 되는데 상선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 우리 배를 좀 만들자라고 해서 이제 존스법이 만들어졌고 톨리푸슨법은 무엇이냐면 2차 세계대전 후에 일본이랑 이제 전쟁하면서 군함들이 많이 망가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에다가 빨리 군함들을 만드는 걸 이제 주문을 해서 이걸 복구를 시키자라고 했을 때 미국 내에서 절대 안 된다. 군함도 무조건 미국 내에서 만들어야 미국에서. 된다. 그래서 이제 톨리푸슨법이 지금 이제 개정을 하려고 이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아직 확정은 안 돼 있죠. 그 두 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뭐 당분간은 그냥 어떤 예, 기대감만 작용을 심리적인 하겠네요. 모멘텀이라고 이제 돼 있는데 자 그러면은 키워드 첫 번째 네. 거 보겠습니다. 해군요. 그렇죠. 예, 지금 미국이 원하는 게 상선도 상선이지만 사실 이 군함 문제가 심각하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이 실질적으로는 지금 군함 입장에서는 중국한테 대수로는 밀렸습니다. 이미 밀리고 있죠. 이미 밀렸고 그다음에 20년 동안 정확히 뭐 예측치로는 364대를 20년 동안 군함을 이제 만들고 보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미국 해군 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중국 인민해방군 우리가 보통 PLA라고 부르는 인민해방군 이제 비교를 한번 실질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치를 한번 보죠. 네. 이게 이제 무엇이냐면 지금 각국 해군들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인데 다른 건 아니고 이제 VLS라고 해서 버티컬 런칭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잠수함에서 핵탄두 같은 거 쏠 때 미사일 쏠 때 네.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해요. 예전에 이제 터렛 같은 데서 발사를 했었었는데 이 부분이 해군력을 나타내는 이제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빨간색은 이제 중국이고요. 중국이고. 이제 파란색은 이제 미군인데 많이 따라왔습니다. 거의 절반까지 좀 그러네요. 따라온 상황이고 실질적으로는 요걸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기본적으로 미 해군의 현대적인 그런 뭡니까? 모던 서피스 액션 포시스라는 게 뭐예요, 저게? 일단 그림 내용으로 봤을 때 2030년도까지 미군은 이 정도의 해군력을 가지고 이제 중국은 이 정도의 해군력을 가질 것이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캐리어라고 나와 있는 항공모함인데 항공모함이죠. 중국이 지금 항공모함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상륙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륙함이고 디스트로이어 이제 전투함이고 요건 이제 소형 구축함을 예, 얘기를 하는 지원함들 건데 얘기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여기 이 항공모함에서 차이가 많이 나서 나죠. 중국이 가장 신경 쓰는 게 바로 이 부분이고 이제 뭐 러시아와 관련돼서 이제 기술도 많이 전수받고 해서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중국이 만들고 있는 항공모함이 엄청나게 큰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굉장히 긴장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군함들이 10년, 15년 된 게 한 10%, 2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세배가 얼마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옛날 구형인데 배라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막 해군력을 증강시키고 있기 때문에 한 70%가 10년 정도 된 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미군 입장에서는 이제 뭐 우리나라가 됐건 일본이 됐건 간에 일단 조선력이 좋은 나라들을 이제 픽을 해서 이제 해군 군함까지 톨리푸슨법을 개정해서 만들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중공업 기업들이 돈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럼요. 근데 과거에도 이제 현대중공업이 MRO 사업이나 이런 쪽에 진출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을 때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군함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네. 기자재 쪽에서 이거를 공급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그래요. 새로 무슨 관 하나를 새로 만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비용이 그만큼 올라가는 그렇죠. 거니까. 이제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돈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HD 현대중공업도 MRO 사업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나온 상태예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자, 키워드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방위비. 예. 네, 오는 이유가
과연 이 군함 때문에 오는 것이냐? 그거는 우리 쪽에 좀 좋은 내용인 건데 네, 맞습니다. 그렇게만한 원리는 전혀 없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방위비 문제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방위비 관련돼서 뭐 관련주가 있을 수는 없고요. 이 방위비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는지, 미국한테 부담을 쥐고 있는지를 이제 연도별로 이제 표가 나와 있고, 이번에도 이 얘기를 분명히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평택에 이제 미군 다 철수시켜 버리겠다라고 얘기를 뭐 한 적도 있긴 한데, 평택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미군이 중국과 가장 전 세계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예. 군사 기지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그만큼 부담스러워하는 데죠. 그렇죠. 이제 비행기로 떠서 1시간도 안 돼서 중국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요 방위비 문제도 이번에 이제 헤그세스 장관이 와서 어떤 좀 논의를 좀 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조금 고가권에서 추가 상승 모멘텀이 부족한 조선주들한테 이러한 어떤 그 미국 국방장관의 우리나라의 그 하나오션 쪽에 연락이 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은 굉장히 좀 나름대로 좋은 소재거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위비 같은 경우는 좀 부담스러운 게 일본의 이시바 총리가 가서 방위비 무지하게 올려주겠다. 뭐 지금 구체적으로 네. 얘기가 나오는 게 뭐 5배 얘기, 10배 네.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좀 그거야 뭐 정확한 얘기는 나올 수는 네.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질러놓은 상황이라 참 우리 입장에서 좀 곤란하게 네, 되긴 맞습니다. 했습니다. 일단 독일, 일본, 우리나라 순으로 미군 숫자가 좀 많긴 한데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해결될지 일단 그거는 좀 차후 좀 지켜봐야 될 것 근데 좀 같습니다. 전에 저는 그 힌트가 있는 게 좀 전에 이사님 말씀하신 평택 기지가 중요한 이유. 네, 지금 미국이 제일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가 중국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서 이 중국의 전략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우려라든가 이런 미국의 네. 어떤 긴장, 견제 이런 걸 감안할 때는 이 평택 기지의 중요성은 사실 더 올라간 거예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평택에다 지은 이유도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아, 말 되네요. 네, 자, 탑픽 가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좀 전에 너무 당연하죠. 미리 얘기를 하셨어요. 이때 탑픽으로 좀 올리면서 얘기를 했어야 네, 되는데 네. 하나오션 맞습니다. 네, MRO 네. 사업도 작년에 했고 또 필리조 선수도 작년에 인수했고 등등등 어떻게 보면은 미 해군이라고 되어 있죠. 그쪽과 가장 좀 뭐랄까 이 업무상 이 협력도 이게 가장 사실 높은 데가 하나오션이라고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미지 보면서 좀 말씀을 네. 드려보도록 할까요? 자, 뭐 하나오션 사실 이 하나가 이제 완전한 그 방위 산업체로 좀 변신을 한 듯한 느낌이에요. 맞는 말씀이에요.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 시스템 그다음에 뭐 하나오션까지. 심지어 하나오션의 지분을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더 가져갔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일단 뭐 하나오션 홈페이지에서 특수선을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뭐 이 군함 쪽에 굉장히 특화된 예전에 이제 대우조선해양 때서부터 잠수함 군함 굉장히 특화된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미국 국방장관 헤그세스도 이제 하나오션에 3월달에 한국 가면 니네 기업 방문하겠다라고 미리 연락을 준 상황이라 나름대로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뉴스를 한번 좀 잠깐 텍스트를 한번 같이 보면 이제 팩트 체크 겸 방산업계 관계자는 헤그세스 장관 측으로부터 네. 하나오션 조선업체 연락이 왔다라고 해서 방문을 할 것이라고 이제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구글어스를 통해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작년에 인수한 필리조선소죠. 네, 필리조선소. 이제 여기가 이제 필리조선소가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항공모함이 보이는데 이게 이제 필라델피아 해군 기지입니다. 예. 필라델피아 해군 기지가 바로 옆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안에 같이 있다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조선소가 아무리 적자에 허덕이고 좀 부채가 있어도 어떻게 조선소를 1,500억에 인수를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나름대로 뭐 지금으로서는 뭐 잘한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예, 필리조선소는 원래부터 이제 해군 함정 그 MRO라고 그러죠. 수리하고 뭐 이렇게 이런 쪽이었지. 이제 건조하는 데는 아니에요. 네. 지금 사진으로 봐서도 도크가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네. 수리만 하는 데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과연 효율성이 얼마나 있느냐에 대한 사실은 논란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그것만 생각하고 하는 건 아닐 거기 때문에 이유가 있겠죠. 네. 또 어떻게 보면 이걸 싸게 인수한 걸 수도 있는 거고 뭐 저 효율성을 떨어진다고 하면은 이제 굉장히 비싸게 인수한 셈이 되는 걸 테고 어쨌든 이거에 대한 하나오션에 달려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하나오션 월봉 차트네요. 이게 예전에 이제 감자도 한 뭐 10대 1 감자도 했고 대우조선해양 그래 때. 했기 때문에 과거의 고점 대비해서 아직 덜 올라갔네라고 이렇게 생각을 볼 문제는 하시면 아니다. 안 됩니다. 네. 네, 이제 매곡이 좀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일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오션이 가장 어떤 수혜도 받을 수 있고 관심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 4만 원대 정도 작년에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사실은
트럼프 취임 이후에 트럼프 당선 이후에 사실은 조선주 중에서는 제일 탄력이 네, 좀 맞습니다. 강하다 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72,500원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 이 이슈는 이 조선업 얘기를 다시 했는데 한화오션으로 얘기를 탑픽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이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박근호의 빅샷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체결 강도라는 매수 신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그널을 주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시그널을 줬던 종목들까지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저희 체결 강도로 우리에게 매수 신호를 줬던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덴티스요. 임플란트 관련 기업으로 많은 네. 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언제부터 우리에게 신호를 줬을까요? 네. 살펴볼까요? 임플란트 관련주들도 사실 중국 모멘텀을 많이 타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좀 관심 좀 받고 있는데 아, 중요한 게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네. 신호가 나왔고 그다음에 살짝 가격 조정 같은 기간 조정 하루 정도 줬고 올랐다가 빠졌는데 이때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잖아요. 맞아요. 저 같았으면은 그때 팔 걸 하면서 굉장히 좀 후회가 됐을 것 같은데 네. 다음 날 여전히 딱 올라줬습니다. 체결 강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은별님 네. 저희 방송 보면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게 무슨 얘기인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뭐 체결 강도가 뭔지 간단하게 또 한 설명해 1분만 주실까요? 좀 설명드리고 알겠습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체결 강도라는 네. 것은 일단은 시장에서 이 종목을 누군가 사고 있는지 팔고 있는지를 숫자로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빨간색으로 올라가면 사는 거 아니야? 아니 파란색으로 떨어지면은 뭐 파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빨간색으로 올라가도 파는 게 많을 수도 있고 파란색으로 떨어져도 사는 게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숫자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한데 100을 넘으면 사는 게 많다. 네. 오늘의 체결 강도, 일주일 평균 체결 강도, 한 달 평균 체결 강도, 1분기, 세 달의 평균 체결 그러니까 강도. 매도 수량 분의 매수 수량. 네, 맞습니다. 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네네. 매수를 매도를 이제 나눈 거죠. 네. 거기다 곱하기 100. 덴티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간색이 일단은 앉혀져 있는데 요게 이제 3% 정도 오른 날 377. 와. 거래량은 굉장히 적지만 네. 그다음에 이날 실질적으로는 일주일 체결 강도가, 들어갔죠. 네. 요 날이 바로 매수 포인트입니다. 오. 그다음에 약간 빠졌고 그다음에 아까 차트에서 봤을 때 네. 이날 있잖아요. 고민되는 많이 날요. 흔들린다. 네. 너무 고민됩니다. 네, 일단 팔 걸 밥 먹으면서 계속 생각나죠. 오르겠지. 네, 이러잖아요. 그렇죠. 다음 날 체결 강도를 봤어요. 네. 체결 강도 그래도 위에서 엄청 밀렸는데 오. 114, 123 기록했네. 체결 강도 믿고 한번 홀딩이다. 갔는데 다음 날 딱 만회를 어느 정도 좀 해줬습니다. 네. 체결량도 보면요, 저희 고민하는 날 25일이죠. 네. 엄청 급격하게 좀 늘어났어요. 네. 또 체결량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을 조금 주목해 보시면서 네.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만약에 네. 급한 일 있어서 네. 못 나오면은 자료만 드리면 은별랭크님이 진행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아직 부족합니다. 네. 체결 강도에 그런가요? 있어서는 네. 제가 이사님 믿고 가겠습니다. 하산하셔도 네.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카카오뱅크 두 번째 예시 종목으로 한번 이야기 네. 나눠볼 텐데 사실 이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카카오 그룹주 전반적으로 어제 뭐 네. 굉장히 좋았죠, 다. 네. 최근에 좀 계속해서 좀 좋은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네. 과연 체결 강도는 언제쯤 신호를 줬는지 네, 알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 동그라미가 두 개요. 신호가 2번 나왔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날 정말 저점에서 좋은 신호가 나와서 올라갔고요. 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횡보할 때 체결 강도 빠져 있다가 이날 다시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좀 횡보하다가 올라갔네요. 네네. 네. 그러니까 체결 강도 유지가 됐고 중요한 것은 이때도 체결 강도가 좋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럴 때 가장 거의 저점에서 신호를 줬고 네. 약간 옆으로 횡보할 때 나 좀 약간 쉬어갈게라고 하면서 체결 강도 빠졌다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네, 한번 저희 이사님이 네. 해주셨던 말씀 중에 혹시 그 체결 강도 한번 볼까요? 네, 빠졌다가 다시 들어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네, 했잖아요. 굉장히 좋죠. 네.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자, 아까 이제 최저점에서 매수 신호가 나온 날 이날이에요. 그 다음에 2% 조금 더 올랐는데 237, 130 계속 상승 계속 나오다가 네. 여기서 약간 쉬었거든요. 오. 이틀 정도.
이틀 정도 빠졌다가 다시 들어갔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유지되다가 단기간 빠진 것을 유지하고 다시 들어갔을 때 시세가 좀 더 강하게 유지가 된다. 카카오뱅크가 바로 그대로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일단 뭐 최근에 한 2주 좀 안 된 것 같은데요. 3달 체결 강도도 오, 100 이상 들어가 네, 있고 100 넘고. 한 달 체결 강도인데 한 달, 3달 체결 네. 강도가 100이 넘는다라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지금 누군가 이 종목을 계속 사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주가가 뭐 떨어지긴 힘들겠다. 아주 특별한 악재가 아니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게 24일 날 당일 체결 강도가 네. 마이너스인데도 아, 맞습니다. 155입니다. 저 예리했죠, 지금. 네. 네, 정확하네요, 진짜. 네. 네. 아, 기가 막히네요. 네. 네. 너무 좋죠.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이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게 네. 빠진 날 뭐 그냥 다 파는 게 아니다라는 게 네네. 이런 걸로 좀 확인을 해볼 수 네, 있지 맞습니다.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두 번째 종목까지 확인해 봤고요. 이제 세 번째 종목 알아볼까요? 네. 한국전력. 아, 저 한국전력 보면서 우리가 네. 보통 뭐 시장에서 주식으로 돈 많이 번 분들 TV 나와서 장기 투자해야 된다, 장기 투자해야 된다 웃음이 벌써 나오네요. 20년 전에 샀어도 본전입니다. 네. 근데 인플레이션 빼면 엄청난 손실이죠. 그쵸. 20년 전에 샀어도 본전이에요, 지금. 네. 아, 장기 투자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예. 종목을 잘 골라야 됩니다. 한국전력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예. 와. 사실 뭐 최근에 좀 약간 살짝 흑자 전환됐다 하지만 뭐 네. 적자를 메꾸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뉴스들 나오면서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싼 유틸리티 기업이라고 월스트리트에서 뽑히기도 했었죠, 한국전력이. 자, 이제 표시가 돼 있는 날 이제 보면은 사실 한국전력은 어떻게 보면은 뭐 사실 주가 흐름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3번 사면 물리면 네. 굉장히 좀 힘들죠. 그래서 좀 약간 수익이 났을 때 좀 파는 게 가장 좋은 좀 합리적인 전략을 생각을 하는데 자, 누가 봐도 좀 약간 사고 싶은 자리에서 네. 그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살까 말까 한국전력 다시 들어갔다가 또 이것도 장기 강제 장기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이런 한국전력의 별명이 반려주식이거든요. 반려주식. 네. 반려전력. 네, 평생 같이 간다. 네. 그래서 이날 좋네요. 그 체결 강도 어떻게 나왔는지 좋습니다. 한국전력 하면 물릴 것 같은데 딱 그날 신호를 줬습니다. 딱 신호 봤을 때 오. 3% 오른 날 이제 거래도 사실 전일 대비해서 네. 굉장히 좀 두배 활발했고, 올랐네요, 네, 거의. 그다음에 네. 252, 그다음에 일주일 체결 강도 네. 123 이제 처음 들어갔죠. 네. 밑으로 쭉 보면 이제 오. 일주일 체결 강도 한 번도 없다가 이날 처음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네. 계속 유지가 되면서 중간 중간에 당일 체결 강도 계속 유지가 됐고 계속 세지고 있습니다. 당일 체결 강도가. 그다음에 20일 체결 강도도 어제 드디어. 100을 네. 들어갔어요. 이 세 개가 중대형주들은 일단은 이 바닥권에서 세 개가 100이 나오면은 일단은 머스트 헤브로 생각을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전력이 이 긴 시간의 횡보를 끝으로 체결 강도 신호와 함께 더 날아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다음 종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럴까요? 네. 리모델링 관련 기업이기도 하죠. 벽산인데요. 벽산 같은 경우는 언제쯤 신호를 줬을까요? 이 종목을 네. 그 은별앵커님 그 기억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방송 초창기에 네. 관심주로 들였었어요, 벽산을. 벽산을요? 네. 그때 네. 제가 아마 블루밍 얘기한 것도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네네네네. 그동안의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AS 겸 그다음에 체결 강도가 좋습니다. 어떻게 유지가 되면서 움직이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차트 보면 그냥 안 쉬고 좀 큰 퍼포먼스 없지만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말 야금야금 시장에서. 그게 또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시장에서 관심받기 시작하면 일단 뭐 단타 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야금야금 올라가는 게 좋죠. 어떤 식으로 이제 최근은 좀 쉬어가는 흐름들, 그 다음에 뭐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약간 음봉으로 밀리고 이런 흐름들. 이 거래일 전에는 위쪽에서 좀 많이 밀렸죠. 그럼 체결 강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네.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까요? 굉장히 견조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네. 와. 그러니까 소문 안 내고 네. 일단 뭐 지금 벽산이 사실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시장에서 굉장히 매기가 좀 몰리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 네. 60일 체결 강도가 100 이상 일단 들어갔다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빠지더라도 웬만하면은 이제 다시 상승 추세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20일 체결, 한 달 체결 강도는 지금 거의 한 달째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100 네. 이상을. 그다음에 일주일 체결 강도도 이것도 뭐 한 달 이상 지금 유지를 해주고 와. 있는 거죠, 두 개가. 그다음에 당일 체결 강도는 좀 들락날락 네. 하긴 합니다만은 뒤에 워낙에 든든한 이 아군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빠지더라도 큰 퍼포먼스 없더라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또 하나 팁을 좀 드리면 네. 시장에서 이 종목이 체결강도 좋은데 그렇게 안 올랐지? 근데 나는 이 종목을 좀 올라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이 없지 했을 때는 누군가가 먼저 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캐치를 하시고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매수하는 자가 더 많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별로 그렇게 안 올랐는데도 이렇게 장기 어. 체결강도가 높다는 것은 꾸준하게 정말 좀 야금야금 샀다라는 뜻을 바로 체결강도 테스트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벽산까지 체결강도 예시 종목 저희가 확인을 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관심 있게 볼 만한 빅샷 종목 두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하신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요즘에 너무 저가주들만 움직여서 네. 저 체결강도 좋은 기업들이 또 너무 이게 300억, 400억 종목군들이 많아서 하지만 우리는 이제 고품격 경제방송 이데일리잖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런 종목을 네. 이제 할 수는 없죠. 네. 네. 자, KS에서 해운주 요즘에 일단은 뭐 HMM이나 이런 종목군도 고가권에서 약간 조금 탄력이 좀 잃는 듯한 느낌이 합니다만 KS에서 해운주는 약간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일단 뭐 LPG 암모니아 전문 해운 기업이긴 한데 아. 자, 차트 보면 자, 차트만 봐도 이제 느낌이 오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 종목 거래량 별로 없구나라는 거를 차트에서 느낌이 와요. 네. 그게 어떤 거냐면 거래량 없는 기업들은 이렇게 좀 윗꼬리 아랫꼬리들이 굉장히 많이 달려 있습니다. 아. 이렇게 움직임도 별로 없고. 호가 단위가 얇아서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조금만 사도 올라가고 조금만 네. 팔아도 내려가기 때문에 이제 특징적인 부분들은 여기 이제 은별랭크는 한 2달 동안의 흐름 보면 네. 떨어진 날도 그렇고 올라간 날도 그렇고 밑꼬리가 없는 날이 없죠. 오, 정말 그러네요. 네. 야, 이거는 누군가가 감나무 밑에서 딱 입 벌리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떨어지기만 해봐라, 내가 받아주겠다 그런 근데 느낌이에요. 그러면은 네. 밑에다가 계속 그 가격을 걸어둔다고 해석을 하면 될까요? 걸어두면은 이런 게 생기지 않고요. 떨어졌을 때 위쪽으로 그 매수 체계를 호가를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매수 체계를 시켜버리면 이런 느낌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일주일 전에 이제 장대 양봉 하나 뽑아냈고 네. 지금 옆으로 이제 굉장히 너울너울하면서 휩싸우 차트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어제 좀 느낌이 좋았고 갖고 온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과연 알겠습니다. 체결 강도가 보도록- 어떻게 신을 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일단 들어간 지는 와, 며칠 됐습니다. 네. 들어간 지는 이제 지난주, 이제 오늘이 목요일이고 지난주 수요일 날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네. 거래량이 한 2만 주, KS에서 해오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굉장히 큰 기업이고. 실적도 괜찮나요? 그래, 좋죠. 네. 거래량 10만 주 넘은 날이 거의 없었는데 처음 들어간 날 네. 갑자기 20만 주를 빵 뜨더니 그다음에 다음 날 좀 빠졌고 5일 체결 강도는 계속 100을 유지를 해주고 있고 요 3일 동안 빠졌는데 3일 동안 체결 강도 당일 체결 강도 좀 빠졌고 차트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요날 음봉 2개 나오고 가운데 샌드위치로 이제 그 십자형 그 도치형 네. 그 캔들이 있는 그 그날 해운주들이요 주목을 받는 게 어쨌든 미국에서 중국 선박 들어오면은 세금 걷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관세. 주목받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얘도 관련이 돼 있는 건가요? 네, 관련이 반사이 있죠. 받을 수 네. 있어요? 네, 네. 아 그렇군요. 그 네. 다음에 아까 봤던 옆으로 네. 이제 흔들릴 때 체결도 빠지고 어제 3% 오르면서 125 그다음에 네. 체결 강도 일주일 전에 더 높아졌죠. 와, 그래서 네. 일단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것은 이제 거래량이 좋아지면서 체결 강도가 높아지는 것은 시장에 관심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들어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빅샷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현대글로비스 오늘 뭔가 옮기는 그런 회사들, 네, 맞습니다. 운송업체들을 선정을 네, 하셨는데 현대글로비스는 뭐 어떤 체결 강도를 신호를 줬을까요? 차트부터 볼까요? 차트 볼까요? 네. 일단 뭐 이거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이제 네. 은별 랭커님이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왜 갖고 왔는지 아시죠? 네. 네. 제가 왜- 말해도 될까요? 네네네. 네. 항상 조금 상승을 하고 나서 이 거래일간 조정받을 때 체결 네. 강도를 좀 주목하시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체결 강도가 좋았다가 이틀 조정 받았을 때 네. 여기 어때요? 123. 근데 어제 떨어졌잖아요. 네. 어제 떨어졌는데 떨어졌는데. 그렇죠. 네, 거의 0.8% 떨어졌는데 네. 체결 강도가 123으로 산 사람들이 더 많았고 일주일 체결 강도 100 넘어 있고 60일 체결 강도가 아주 그냥 꽉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글로비스도 물론 뭐 무거울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시장이 좀 약간 어지러우니까 뭐 나름대로 좋은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박근호 이사와 함께 체결 강도로 우리에게 매수 신호를 주고 있는 종목들까지 알아봤습니다. 종목 빅샷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마켓 리포트입니다. 오늘은 먼저 목표 주가 상향된 리포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상인증권에서 이 클래시스에 대해서 앞으로 이 미용 의료기기 장기 전망이 발달하는 리포트를 제시를 했습니다. 먼저 장비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 24.9%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 슈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 남미와 또 아시아에서 고성장을 이루고 있는 데다가 볼류머 같은 경우에는 올해 또 이 유럽 출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비 매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24.9% 성장세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이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35.4%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소모품의 매출 증가 속도가 더욱더 빠를 것이라는 그런 분석들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마진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수익률 역시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 올해에는 이루다와의 합병 시너지 역시도 기대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클래시스와 이루다가 제품군이 겹치지 않고 또 지역 역시도 겹치지 않기 때문에 합병 시너지가 더욱더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슈링크와 볼류머 장비에서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또 이루다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니들과 또 레이저 부분에서 강점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이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 최대 주주 지분 매각설로 인해서 좀 주가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계속해서 수익이 고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중단기적인 이 주가의 변동성 이슈로 자리 잡을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클래시스의 목표 주가 오늘 72,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종목은 또 이 목표 주가를 하향한 리포트 함께 살펴보시죠. 네, 셀트리온은 이 24년도 4분기 리뷰를 통해서 이 유럽에서의 성장성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그런 리포트를 발간을 했습니다. DS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내놨고요. 이 미국에서 이 진펜트라의 매출 성장이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 데다가 이 매출 원가 하락 역시 이 속도가 계속해서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4년도 이 4분기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다 컨센서스를 하회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제기가 됐고요. 이로 인해서 이 4분기 실적이 좀 부진했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램시마 SC 등 이 후속 파이프라인이 유럽 지역 내에서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들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작년도 4분기 기준으로 해서 높게 성장한 부분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 포트폴리오
수수료의 비중 확대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매출대에서 46.2%까지 현재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플라이마와 이 베그잘마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유럽 내 입찰 수주가 확대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올해 신규 제품인 스테키마 역시도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또 이 성장 전망과 또 매출 원가율이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또 목표 주가 좀 부진한 실적에 따라서 하향하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 24만 원으로 제시를 했고요. 그래도 유럽 내에서 이 매출 성장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의견은 유지로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그런 리포트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리포트도 살펴보시죠. 네, 다음 리포트 같은 경우엔 두산입니다. 두산이 발행 주식의 6%를 소각한다는 그런 리포트를 DS투자증권에서 내놨는데요. 25년도에서 27년간 이렇게 3년 동안 매년 2%의 자사주를 균등하게 소각 결정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보통 이 자사주를 또 담보로 한 그러한 교환사채 발행 루머가 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겠다라는 그러한 리포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 실적 개선과 더불어서 또 이 전자 비즈니스 그룹의 이익이 개선될 경우에는 또 배당금의 증가 가능성이 함께 점쳐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 전자 비즈니스 그룹의 매출 기대치가 예상을 좀 상회할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 향의 매출이 당초 예상했던 540억 원보다 이를 더욱더 크게 상회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함께 실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고마진 제품 비중 증가로 인해서 이 영업이익이 더욱더 크게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이 에이직 반도체에 대해서는 또 신규 펄 테스트를 통과한 데다가 이로 인해서 신규 고객사 확보와 이 캐파 증설을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이렇게 성장세가 가파르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MSCI 신규 편입 대상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1월 말 주가 급등으로 인해서 1월 22일을 주가 기준일로 선정할 당시에는 현재 이 편입 대상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에는 이 목표 주가 45만 원으로 유지한 상태이고요. 투자 의견 매수로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켓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K증권 서영훈 차장입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다우지수는 좀 조정을 받았지만 그 외에 S&P와 나스닥은 좀 상승하는 흐름들을 좀 보였습니다. 장중에는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좀 강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고, 다만 이제 실적 발표가 되고 난 후에 시간의 주가는 하락 후에 2% 좀 반등을 하면서 2월에서 4월 실적도 월가 전망치를 좀 웃도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긍정적인 발표가 나왔다라는 것이 오늘 시장이 좀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 반도체 섹터들의 상승 기대감들이 상당히 높아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지금 엔비디아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지만 트럼프가 유럽에 대해서 25% 관세 부과에 대한 가능성이 좀 언급이 되면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혼조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를 좀 중심으로 상승 출발은 하겠으나 그 상승 폭에 대한 부분들은 좀 불확실한 상황이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최근 원달러 환율이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외국인 수급들이 좀 제한적인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큰 폭의 조정은 아닐 것이고 업종별의 흐름들이 좀 강하게 좀 이루어지는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업종별 섹터별 선별이 무엇보다 좀 중요한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첫 번째로는 좀 코스맥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국 한한령 해제에 따른 기대감과 25년도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공존해 있는 상황 속에서 최근 상당히 강한 거래 이후에 좀 눌림목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눌림목을 이용하셔서 좀 공략해 보시는 전략 충분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SK 하이닉스 여전히 좀 관심권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블랙엘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 결국에는 현재 구간에서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의 긍정적인 흐름들은 SK 하이닉스의 반영되면서 긍정적인 이어질 흐름들이 나타나줄 것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만큼 거기에 따라 상승 기대가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지금 업종에 대한 순환을 좀 노려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나가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서영훈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시 51분 지금 딱 됐네요. 자, 오늘도 마켓 스탠바이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민 전문가 신일섭위원 고은별 앵커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뉴욕 시장은 나스닥이 올해 5거래일 만에 다시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물론 상승폭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엔비디아가 일단은 장중에 정규장에서는 좀 관망 분위기, 경계감 분위기다가 이제 실적이 끝나자마자 나왔는데 3.3% 예상치를 웃돌았고. 장 초반에 시간의 거래 조금 떨어지다가 다시 좀 반등을 하는 모습도 좀 보여서요. 역시 젠순항의 이 립 서비스에 여전히 시장은 되게 주목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새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런 부분들 우리 시장이 또 어떻게 작용을 할 건지 이번 주는 조금 주춤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두 분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 전문가님부터 탑3 한번 들어보죠. 네, 오늘 들려드릴 첫 번째 소식은 어저께 저녁에 이제 급하게 나온 뉴스죠. 티웨이항공 인수 뉴스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대명 소노그룹이 티웨이항공 홀딩스의 지분 46.26%를 인수한다고 밝혔는데요.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3월 31일 날 잔금을 처리한 뒤에 주식을 인도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티웨이항공은 제일 지배구조를 살펴보면 제일 위인 예림당, 티웨이홀딩스, 티웨이항공의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 중 예림당이 보유한 티웨이홀딩스 지분을 전량 인수하는 방식으로 보여집니다. 항공업이라는 것은 대명 소노그룹이 2011년부터 추진해온 수건 사업이면서 경영권 분쟁이 종료된 만큼 오늘 시장에서 예림당, 대명 소노 시즌 티웨이항공의 움직임을 관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조선업 소식입니다. 이것도 어저께 바로 나온 뉴스인데요. 피터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다음 달 우리나라를 방문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장관급 인사가 방문하는 것은 처음인데 방한 시에 한국 조선업계의 군함 건조 그리고 유지 보수 협력,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이 주요 의제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해군력 재건에 관심이 큰데 이는 최근 수년간 해군력을 급격히 늘린 중국의 도전으로부터 해양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인데요. 따라서 조선업 역량을 아직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최우선 협력 파트너사인데 이에 따라 고공행진을 현재 하고 있는 조선주들의 추가 움직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소식입니다. 중국이 이구안신 정책 등 내수 경기 부양 노력으로 IT 기기 판매량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휴대폰 매출은 전년도기 182%, 가전제품은 166% 급등했습니다. 더구나 3월 예정돼 있는 중국 양회에서 추가적인 내수 진작 조치가 단행될 경우에는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인데요. 이런 IT 기기의 판매량이 회복되자 IT 기기의 주 부품인 MLCC 기업들의 수혜주가 예상이 되는데 특히 MLCC 전체 매출의 40%가 중국 수출인 삼성전기가 높은 수혜 기업으로 꼽히며 그 외에 사막 콘덴서, 아모텍 등도 뒤따라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민 전문가는 TA 경영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말씀해 주셨고요. 미국 국방장관의 방한 기대감, 마지막으로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까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일섭 위원님께서는 오늘장 탑3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셀트리온이 신규 제품이 선전하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제가 그 모 연예인이 셀트리온 본사 앞을 지날 때마다 인사 큰절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큰절을 할 정도의 어떤 파급력이 있는 주가 상승을 못 보여줬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어저께 오랜만에 저 정도의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이 증권가에서는 램시마, SC, 베그젤마, 유플라이마 등 신제품 매출이 크게 성장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기존 제품이죠. 참 추억의 이 삼총사입니다. 램시마 IV, 그 당시에는 정맥 주사형이었죠. SC가 이제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뀌면서 이게 신약으로 대접을 받는 첫 번째 제품이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항암제 트룩시마, 리툭시맙을 베낀 트룩시마, 베끼다 그러니까 복제했다고 해야겠죠. 트라스투주맙을 복제한 허주마, 이렇게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마 삼총사로 셀트리온이 지금의 기초를 다진 건데, 이 기존 제품에 대한 성장세는 조금 떨어졌지만 아까 말씀드린 램시마, SC, 베그제마, 유플라이마, 최근에 나온 마 삼총사, 신마 삼총사의 이 지금 성장세가 100%가 넘으면서 신제품 매출이 크게 성장을 하면서 뭔가 예전과는 다른 이제 신구의 어떤 그 조화와 신제품의 어떤 성장세, 이런 것들이 보인다. 요 평가가 나오면서 셀트리온이 급등을 했습니다. 예전처럼 좀 셀트리온이 파괴력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넘어갔다 보니까 스스로 택한 거잖아요. 코스피의 꼬리가 용의 꼬리가 되는 게 낫지 뱀의 머리는 싫다해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두각을 나타내기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로봇 전용 배터리 공동 개발 소식으로 MOT라는 업체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지금 현대차랑 기아, 자동차 업체랑 삼성, 이 로봇하고 전자를 갖고 있는 삼성이 로봇 전용 배터리를 공동 개발한다는 소식이죠. 그동안에 로봇이라고 해봤자 뭐 엄청난 배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었지만, 이제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나중에 상상을 해본다면은 이제 거기는 정말 만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정말 인간처럼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크기도 커지고, 배터리가 정말 그 크기가 점점 더 커질 겁니다. 자동차처럼. 그래서 이쪽에도 이제 전용 배터리들이 필요한데, MOT가 갖고 있는 기술은 고압력 초정밀 제어 용접 기술인데, 이 기술을 적용한 전고체 조립 설비 파일럿 라인 3종을 이미 개발해놨고, 결국에는 로봇 전용 배터리에도 전고체 배터리가 미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MOT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깜짝 상한가죠. 세 번째는 SPC 삼립 소식입니다. SPC 삼립 오래되신 주주분들은 정말 마음이 타들어갈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락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 뭐 언론에서는 뭐 파리바게뜨가 뭐 몇백 포점을 내놓고 뭐 이거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도무지 주가가 오르질 않습니다. SPC 그룹이 말레이시아 조우르주에 파리바게뜨 조우르 생산센터를 준공했다는 소식입니다.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에 있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이슬람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할랄 식품 인증을 받아야 장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돼지고기의 어떤 양념조차도 만약에 씻다가 묻은 그릇이라도 그걸 먹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할랄 식품 시장 본격화를 위해서 조우르 생산센터를 준공했다. SPC 삼립의 주가를 응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는 식음료 관련된 기업들이 내수주가 아니에요. 이제는 뭐 성장주, 잘 되면 이제 성장주가 되는 거니까 수출을 통해서 어쨌든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는 모습들이 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58분 딱 됐네요. 동시효과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공약과 전해 주십시오. 네, 2월 27일 목요일장 우리 시장 이제 출발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 미증시는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그리고 관세 정책 속에서 방향성을 좀 모호하게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도 있었는데요. 미국의 정규장이 끝나고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시장 기대치를 3.3% 웃도는 매출액을 발표했고요. 특히나 블랙엘의 수요가 놀랍다라는 젠스랑 CEO의 발언 속에 시간외에서 상승을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양시장 일제히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는데요. 유가증권시장 강보합권 그리고 코스닥은 0.59% 상승한 채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어떻게 예상치 결과를 체결하고 있을까요? 우선 삼성전자 보합권이고요. SK하이닉스 0.74%가량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제에서도 SK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오늘도 역시나 엔비디아 훈풍 SK하이닉스가 받아들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0.13%가량 상승하면서 2차 전지 오늘 좋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로봇에 대한 기대감까지 얹혀지면서 저점에서 지속적인 반등 시도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오늘 한 걸음 쉬어가고 현대차 같은 경우 어제 흐름 괜찮았었는데 오늘은 2%가량의 하락으로 출발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6위부터 10위도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차와 함께 기아 같은 경우에도 0.32%가량 하락 출발, 네이버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속에
어제는 살짝 반등했었는데 오늘은 하락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코스닥 보시죠. 1위부터 5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위부터 5위 지금 전반적으로 상승 출발 준비 중이고요. HLB가 어제는 하락했었는데 오늘은 반등 시도하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나 1.6%가량 강한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에코프로 그룹주는 혼조세 출발 예상됩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예. 역시 좀 나스닥하고 조금 뭐 커플링까지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 조금 더 연동이 되는 듯한 느낌이네요. 이번 주 나스닥이 계속 안 좋은 상황에서 우리 시장도 좀 일단 출발은 항상 좀 약세로 출발했다가 뭐 오후장 들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좀 견조하게 낙폭을 줄이거나 오히려 플러스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일단 나스닥이 5개월 만에 상승을 해서 그런지 초반부터 플러스권으로 시작을 좀 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됩니다. 자, 지금 차트가 떴는데 표가 떴는데 일단 코스피는 동시효과와 달리 0.1% 약세 출발을 하고 있네요. 코스닥은 0.37% 정도 플러스로 시작을 좀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환율도 좀 한번 보죠. 환율 어제 1,433원 정도, 오늘 이제 1,433원에서 3.3원, 3.7원이 오른 1,436원으로 1,430원대 중반 이상으로 다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네요. 자, 동시효과 상황하고 조금 다른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어떻게 또 움직이고 있는지 또 동시효과 상황과 비교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배는 거 전해 주십시오. 네, 오늘 국내 시장 정규장이 열렸습니다. 우선 양시장은 혼조세로 출발을 한 상황인데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요, 트럼프의 감세 정책에 힘입어서 이제 기업들이 투자를 더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졌었습니다만 다시금 뭐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 신규 관세 4월 2일 날 발표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유럽연합에 대해서도 25% 관세에 대해서 곧 발표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관세에 대한 부담감, 물가를 다시 상승시킬 것이라는 우려감이 또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역시나 이러한 관세 부분은 당연히 부담스럽게 작용할 수밖에 없을 듯하고요. 반면에 이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발표했고 블랙엘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놀랍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메타가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할 것을 지금 좀 고려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이상 상승했는데요. 오늘 반도체 기업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수단을 보게 된다면요. 유가증권 시장 0.29%가량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2,632포인트고요. 특히나 오늘 대형주가 조금 더 약한 모습, 좀 흔들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로 0.21%가량 상승하면서 772선에서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출발했을까요? 유가증권 시장 살펴보시죠. 네, 1위부터 5위입니다. SK하이닉스가요, 정규장이 시작되니까요, 오히려 보합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상승으로 출발을 한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0.35% 반등 시도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오늘 보합권에서 눈치 보는 양상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도 오늘 동시효과 상황과 사뭇 다른 모습이 정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오히려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0.67%가량 내림세를 그리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반대로 오늘 0.26%가량 상승, 그리고 현대차는 2%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는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중국에 대한 압박을 더 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그런 바이오 기업들은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완성차 기업인 현대차는 2%가량 빠진 채 출발했습니다. 현대차 지금 방향성 탐색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6위부터 10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셀트리온 오늘 1%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단기적으로 차익 매도 물량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0.1% 하락, 네이버는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1.3%가량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KB금융 0.6%가량 내림세 그리고 있는데 5일 차트 보시면요, 최근에 KB금융의 시세가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좀 꾸준하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1위부터 15위
5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HD 현대중공업 일제히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조선주에 대한 기대감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지금 종목단을 보게 된다면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오히려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신한지주 같은 경우 0.3%가량 상승으로 출발했고요. 포스코홀딩스 역시나 0.53%가량 내림세로 출발했습니다. 조선업종 미국에 대한 호재가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만 후판 가격 반덤핑 관세로 인해서 후판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면 마진율이 또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보시죠. 네, 메리츠 금융지주도 오늘 1% 이상 빠지면서 오늘 금융주 전반적으로 좀 부진하고요. 하나오션은 오늘 반대로 상승합니다. 0.5%가량 오름세. 카카오가 오늘 20위권 위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오늘 무려 4%가량의 강세를 보이면서 네이버와는 사뭇 다른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카카오 그룹주도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로 시세 연속성 이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오늘 5위까지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합니다. 유가증권 시장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알테오젠이 0.25%, HLB가 오늘 2.8%가량 강한 상승 나타나고 있고요. 에코프로가 0.89% 상승하지만 BM은 오늘 하락으로 출발. 레인보우 로보틱스 2.3% 이상 상승하면서 로봇주 오늘도 시세를 내뿜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다음 6위부터 10위입니다. 삼천당제약 오늘 반등하고 있고요. 리가켄바이오는 0.1%가량 하락으로 지금 출발을 했습니다. 휴젤 같은 경우에 오늘도 시세 이어가면서 0.15%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클래시스가 보합권 내에서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큰 변동성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추이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리노공업이 3% 이상 상승합니다. 오늘 반도체 대형주보다는 소부장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이 더 좋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파마리서치 오늘 한 걸음 쉬어가고요. 엔터주가 오늘 좀 엇갈린 모습입니다. JYP엔터는 빠지고 있지만 SM은 보합권에서 상승 전환 시도하고 있고요. HPSP도 1.5%가량 상승으로 출발을 한 모습입니다.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제약 오늘 1%가량 빠지면서 어제 급등을 조금 소화해 주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 0.3%가량 상승 출발, 중국에 대한 기대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신성 델타테크 0.8%, 그리고 보르노이도 0.7%가량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보다는 소부장 관련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듯한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흐름을 가장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동시과 상황을 좀 봤습니다. 지금 고앵커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중형주들이 좀 반등 폭이 좀 강하다, 반등세가 좀 강하다 이런 말씀들을 좀 시장에서들 하고 있는데 오늘도 좀 그런 분위기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좀 보여지네요. 소부장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강보합권 정도 수준인 반면에 하이닉스도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그 밑에 소부장들 같은 경우는 한 3, 4%, 2, 3% 이렇게 상승폭이 조금 더 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분 시장 출발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봐야겠죠? 이 전문가님부터 좀 갈까요? 네, 시장 상황은 뭐 오늘 아마도 기대를 좀 많이 하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뭐 엔비디아 실적도 괜찮게 나왔었고, 뭐 미국 시장이 조금 올랐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후에 관세는 무조건 매기겠다, 25%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자마자 미국 증시가 좀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결국에는 양봉으로 그러니까 플러스권으로 끝내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어느 정도 좀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즘 시장은 확실히 코스피와 코스닥을 좀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전체적인 방향성을 봤을 때는 코스피와 코스닥 당연히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건 맞지만 역시나 현재 시장에서 조금 더 재미를 볼 수 있고 현재 시장에서 훈풍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시장은 코스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코스피는 0.28% 지금 현재 약보합에서 좀 떨어지고 있고요. 코스닥은 시장 초반부터 0.57%로 좀 강하게 올려붙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반도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코스피에 들어가 있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가 오늘 퍼포먼스가 많이 나와주지 않는 반면에 코스닥에 지금 들어가 있는 온디바이스 AI 쪽이라든지 뭐 제주 반도체가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제주 반도체처럼 소형 반도체 실질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반도체 장비 쪽도 같이 또 올라가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소재 쪽도 같이 올라가주고 있는 그런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반도체 쪽에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 엔비디아의 실적이 꽤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반도체 수급에 좀 문제가 없구나라고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방금 뭐 장비, 소재, 부품 이런 거 다 얘기 드렸는데 결국엔 오늘은 제가 좀 보고 싶었던 건 HBM 쪽에 좀 몰려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온디바이스 AI 쪽에 좀 몰려서 올라갈 것이냐 요거를 좀 봤는데 결국엔 지금 HBM이건 온디바이스 AI건 둘 다 같이 좀 잘 올라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플러스 방금 탑3에서 말씀드렸다시피 TA항공 인수가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예림당도 많이 올라가고 거기에 따라서 TA항공도 같이 올라가고 있긴 한데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뭐냐. 결국에는 이제 경영권 분쟁이라고 하죠. 경영권 분쟁이 좀 끝났잖아요. 끝났다라는 건 이제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림당을 좀 플레이하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뉴스가 끝났고 결국엔 마침표가 찍혀졌기 때문에 뭐 예림당 같은 종목들은 평소에 별로 많이 움직였던 종목들이 아니라서 좀 조심스럽게 움직여 주셔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좀 빠지는 종목들을 좀 봐드릴게요. 지금 빠지는 종목들은 역시나 계속해서 우리 증시를 좀 탄탄하게 지켜줬던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지도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던 뭐 은행, 금융주들은 역시나 지금 많이 힘을 못 받고 있고 또 지금 정유주 그러니까 유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정유를 사용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화학 업종은 좀 올라가고 있는데 그 유가를 직접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우리 소비자들한테 팔고 있는 정유주들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정도로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재봉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 신일섭 위원님 시장 출발 상황 또 해석 들어보죠. 네, 코스피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2631.29, 9.8포인트 빠지고요. 0.37% 등락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775.50이고요. 플러스 3.88, 등락률로는 플러스 0.50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약보합, 코스닥은 강보합입니다. 지금 1개월 대비로는 코스피 4.91, 코스닥 5.92, 이제 1개월 쪽으로는 1% 쪽으로 좁혀졌어요. 그리고 3개월로는 코스피 7.60, 코스닥 14.14, 아직 3개월로 보면 아직도 2배가량 코스닥이 좋죠. 자, 이 지금 중요한 라인이 지금 다 걸려있는 상태죠. 전부 다 작년 9월달, 8월달, 코스피는 2,650에서 2,700, 여기가 저기 고점이고요. 역헤드앤숄더를 완성하면서 그동안 신나게 지금 연초에 달렸잖아요. 근데 이제 역헤드앤숄더의 이제 그 어깨 부분하고 컵으로 따지면 머그컵의 손잡이 부분까지 완성되면서 이제 한 단계 레벨업은 이제 좀 쉴 때가 됐고 거기가 딱 작년 9월달, 10월, 8, 9, 10월 달의 고점들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9월, 10월 달의 그 고점. 얘는 이제 780이죠. 780이 바로 8월 달도 그렇고 10월 달도 계속 780에서 막혔었습니다. 거기를 이제 얘도 역헤드앤숄더를 완성하면서 거기까지 올라갔죠. 이제 거기를 뚫기 전에 둘이 이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타이밍인데 지금 숨고르기의 타이밍을 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각도는 아주 좋아요. 올라올 때 각도는 가팔랐고 지금 조정하는 각도는 굉장히 완만하기 때문에 매물 소화가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만약에 작년 8월에서 10월 달 고점을 코스피와 코스닥이 공이 만약에 확 벗기려면 여기서 이 외국인 순매수가 한 번만 터져주면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 한 번이 안 터져주네요. 그래서 지금 다시 1435.28로 이 지금 원달러 환율은 기가 막히게 그 저점을 딛고 살아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 차트랑 코스피 코스닥 차트랑 완전 데칼코마니로 반대로 엮여서 움직이고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알고리즘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작동 원리예요, 그게.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저점을 딛고 반등을 하고 코스피 코스닥은 고점을 받고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반전이 일어나려면 지금 순매수가 지금 떨어져야 되는데 순매수가 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외국인의 순매수를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거래소의 시총 상위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그냥 보합이고요. 0.18, 0.25 정도 플러스 왔다 갔다 하는데 0에 지금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이제 네카오라고 불리우는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종목. 이 네카오에서 두 개가 좀 요즘에 갈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완전히 갈려요. 마치 테슬라 콜프처럼. 네이버는 3% 빠지고 있는데 카카오는 3% 오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건 카카오는 오픈 AI랑 협업을 했는데 네이버도 생성형 AI를 갖고 있지만 오픈 AI 같은 파트너를 못 잡아서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네카오라고 이제 묶어서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오늘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제일 재밌는 거는 12 싸움이라고 했죠.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이냐,
HD 현대중공업 조선이냐 누가 KB금융의 시비를 무너뜨리느냐 먼저 가느냐 했는데 30조에서 다 무너졌었잖아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먼저 30조 돌파를 하면서 뒷심을 발휘하면서 지금 KB금융이랑 딱 붙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산업체로서 지금 KB금융을 제치고 코스피 10위 안에 안착을 할 수 있을지 지금 재밌는 싸움이 벌어질 것 같고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지금 3위에 HLB가 3% 오르는데 HLB 주주분들 진짜 이제 마음이 두근두근 하시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3월 20일이에요. 여기서 무조건 FDA는 결정을 내려줘야 되거든요. 지금 돈을 냈기 때문에. 돈을 내고 빨리 그 통화가 되는 제도를 이용했기 때문에 3월 20일 날 발표를 해야 됩니다. 저번에 항서제약의 문제로 중국의 항서제약의 문제로 다시 반려가 되었었죠. 보완을 해서 서류를 제출했는데 HLB 이번에는 정말로 곤사마님의 그 야망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관건 20일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그게 지금 관건이고요. 5위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1.5% 오르죠. 여기도 지금 에코프로를 제치고 4위로 올라갈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고. 자, 9위의 클래시스 오늘 또 강세입니다. 자, 어저께 삼성전자 인수설 나왔다 안 나왔다 뭐 오락내리락 했지만 중요한 건 그거예요. 클래시스는 원래부터 실적이 계속 좋았고 신고가 종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인수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중요치가 않습니다. 흔들림이 없잖아요. 왜냐 오히려 이건 뭐냐? 삼성전자 인수설이 나올 정도로 뭔가 저렇게 좋은 회사네? 이렇게 시장에서 판단을 해버려요. 신고가 종목이고 실적이 좋고 너무 좋은 종목이니까 다 좋게 보거든요. 저게 아무 평가도 못 받고 이상한 종목이었다면은 그 인수설이 만약에 부정이 나왔으면은 급락해서 하한가를 맞아요. 근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오히려 어떻게 뭐가 저렇게 좋은 게 있길래 저런 얘기까지 나오지? 이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달릴 확률이 높고요. 이렇게 되면 8위의 휴젤과 9위의 클래시스. 약간의 영역은 다르지만 다 미적 영역에 있잖아요. 보톡스냐 미용 의료기기나 8위, 9위가 나란히 지금 7위 리가켄 바이오를 추격하는 이 추격전이 펼쳐지는 재밌는 장면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예, 클래시스 어제 완전히 급등락을 락까지는 아니죠. 크게 올랐다가 이제 거의 이제 보합권까지 떨어졌었던 한마디로 롤러코스터를 어제 탔었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신위원 말씀대로 그게 이제 이면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셨네요. 자, 이번에 이제 섹터별 상황 살펴볼 시간이 다 됐습니다. 곤배 앵커 전해주십시오. 네, 국내 증시 개장한 지 16분여가 흐른 상황입니다. 먼저 싱크풀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투자자들은요, 정말 다양한 섹터군들로 검색이 좀 퍼져 있는 게 확인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항공 관련된 검색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명소노가 이제 TA항공을 완전히 품에 넣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개장 직후부터 강력한 갭을 띄우면서 관련 종목들이 출발을 했는데요. 현재 구간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흔들림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검색을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오늘 반도체 HBM 검색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HBM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전반적으로 훈풍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엔비디아의 호실적과 함께 주목해 보시는 게 냉각 시스템이겠죠. 블랙엘에 대한 발효를 잡기 위해서 냉각 시스템에 대해서 주목을 해 보실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이 냉각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냉각 시스템 업체를 또 눈여겨보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 관련 기업들 강한 상승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조선, 방산, 원전, 로봇과 같이 다양한 종목군들에 대한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구간 투자자들은 어떠한 선택하고 있을까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외국인이 오늘 1,700억 원가량의 물량 던지고요. 기관도 1,0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오늘까지 6거래일간 우리 시장에서 이탈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또 상승세로 돌아선 가운데 지금 외국인의 수급 부담스럽고요. 코스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393억 원가량의 물량을 토해내고 있습니다만 유가증권 시장과 비교했을 때 매도의 폭이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 기관도 11억 원가량의 지금 순매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업종별 등락률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 운수창고를 제외하고는 전 업종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기 방어주 성향이 있는 음식료품이 1.3%가량 급락을 하고 있고요. 지금 철강, 금속, 전기, 전자, 보험, 의약품 너나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파랗게 질려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업종별 등락률 함께 살펴보시죠.
정말 유가증권시장과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좀 대비가 되네요. 오늘 상승 업종이 더 많은 코스닥이고요. 화학업종도 오르고 있고 출판 매체 복제도 0.5%, 특히나 인터넷이 1.4, 방송 서비스가 1.26%가량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제약업종도 오늘 0.8%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승률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TA홀딩스가 20% 이상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배구조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방향이 나오면서 오늘 시장 분위기가 TA홀딩스로 좀 쏠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남성 같은 경우에도 16%가량의 오름세가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메타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데이터 센터 투자와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기대감이 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평화홀딩스 같은 경우는 정치 테마주이죠. 지금 8%가량의 지금 상승력 나오고 있고 김문수 장관과 지금 좀 연관돼서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관련돼서 시세를 분출하고 있고요. 삼성공조가 오늘도 6%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냉각 시스템 관련돼서 상한가에 안착을 했던 이력도 있는 종목인데 오늘 시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네, 우선 SNK 폴리텍이요.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호실적 발표하면서 실적 기대감 속에 매기세가 강하게 이어졌고요. BL팜텍 어제도 시세를 분출했었는데 29%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무상증자 권리락에 대한 기대감. 펜트론 같은 경우에 HBM과 관련된 종목이죠. 16%가량의 오름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바이온도 15%, 그리고 KB 오토시스도 16%가량 상승하면서 3,725원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종목들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이주모님부터 좀 보죠. 어떤 종목들 눈에 띄십니까? 오늘은 좀 재미가 없는 장이라고 좀 네. 한마디로 표현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코스피 지금 시가총액 1위부터 한 50위 정도 본다면 특별하게 어떤 종목이 좀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장은 조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약간 심심할 수 있는 장이거든요. 오늘 보시면 원래는 우리 코스피가 좀 잘 버텨줬던 이유가 반도체가 좀 떨어지면은 자동차가 좀 막아주고 반도체와 자동차가 좀 떨어지면 2차 전지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막아주고 어저께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이 갑자기 좀 급등을 하면서 전체적인 지수를 좀 끌어안아줬는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다른 주인공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코스피가 0.6%가량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저는 건강한 조정이라고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일본 니케이 증시가 좀 개장을 했는데 일본 니케이 지수가 현재 0.2% 정도 올라가고 있는 거에 비해서는 요 며칠간 한 2주 정도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좀 좋았던 부분을 본다면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계속해서 시장을 흘러가는 흐름을 좀 본다면 미국 선물도 지금 좀 많이 올라갔다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선물 지수도. 그렇게 된다면 오늘 시장은 좀 약세로 좀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요즘에 이제 저번 주 목요일부터 한 수요일까지 전약 후강에 좀 시장이 펼쳐졌다면 오늘은 후반에도 그렇게 강할 것 같은 그런 흐름을 보여줄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늘 좀 특별하게 그나마 좀 올라가는 섹터를 좀 본다면 제가 봤을 때 하나솔루션 쪽일 것 같아요. OCI 홀딩스하고 태양광 쪽은 확실히 좀 올라가고 있는데 태양광 쪽이라고 한다면 트럼프의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와 완전 반대되는 거 아닌가요? 트럼프는 석유 시추하고 LPG 가스 추출하고 이건데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가장 밀고 있는 건 태양광입니다. 그 말인 즉슨 결국에는 일론 머스크가 태양광 패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사업 쪽은 앞으로도 계속 보셔도 된다. 다만 풍력과 태양광을 좀 비교를 하자면 풍력은 좀 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태양광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랜만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오랜만은 아니죠. 지금 피팅 쪽이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피팅 쪽이라고 하면 조선업이랑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피팅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관, 파이프 이런 이어주는 그런 이음새를 얘기하는 건데 요것도 지금 안덕근 산업부 통상자 장관님이 미국에 건너가셨는데 아마도 알래스카의 LNG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좀 기대감을 좀 부푸는 그런 약간 수급의 흐름이 좀 아닐까. 저도 LNG 쪽은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이 LNG 쪽, 특히나 피팅 쪽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 네, 알래스카 프로젝트 이게 우리 돈으로 한 750조요. 이렇게 이게 사이즈가 좀 다르죠. 워낙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도 사실 모르는 거긴 합니다. 근데 알래스카라는 거는 대단한 원래부터 이제 이런 뭐 석유라든가 이런 천연가스 자원이 워낙 많은 데로 유명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언젠가는 하긴 할 건데 그게 이제 결국 이번 트럼프 정부 때에서 실제 현실화될 가능성은 사실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그리고 이제 관련 뭐 분야들도 우리 기업들 대부분 다 뭐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더욱더 뭔가 좀 현실성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은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신입사위원 좀 말씀도 들어보죠. 어떤 종목들 눈에 띄십니까? 네, 아까 수급이 안 떼어져 있었는데 그 1,800억 벌써 팔고 있네요. 네, 많이 빨고 빠르게 팔고 있네 지금 벌써. 네. 2,000억 가까이 팔고 있어서 뭐 그동안은 지금 외국인의 순매수가 받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올랐는데 이제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2023년도 8월 달에서 10월 달에 걸친 그 고점에 코스피 코스닥이 딱 걸렸어요. 그리고 1,430원 원달러 환율 저점이 딱 걸리고 그래서 여기서는 반드시 외국인 순매수가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고점 돌파라는 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게 지금 그 조건이 선행되지 않으니까 지금 주가가 빠지고 뭐 엔비디아는 어제 그 올랐는데 이거 쉽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무슨 애플, 테슬라, 아마존, 지금 그 구글 이런 회사들이 다 아이언맨들이에요. 아이언맨 A, B, C, D, E, F. 근데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수트를 만드는 애는 엔비디아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레이스 호퍼에서 블랙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거죠. 수트가 이제 진화한 거예요. 근데 수트가 진화하다 보니까 거기 조금 발열도 나고 좀 성능도 조금 전 그 수트랑 다루기가 힘들고 요런 과도기인 거죠. 과도기. 그레이스 호퍼에서 블랙엘로 넘어가는 과도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혼자만 아이언맨 수트를 만드니 다른 데서 만든 수트 쓸려도 쓸 수가 없어요. 다 무슨 옛날 전쟁 때 쓰던 철갑옷 같은 다 깡통이어서 쓰면 망해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아직도 해자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섹터별로 보니까 반도체 관련이 많아요. 온 디바이스 AI부터 HBM부터 뉴로모픽 반도체부터 3D 낸드부터 이런 게 결국에는 다 거기로 그 직결이 됩니다. 엔비디아 슈퍼칩이 다시 뭐 계속해서 굳건하니까 아까 말한 대로 약간 발열 문제나 이런 과도기적 문제가 있을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안에 우리는 직접 그 슈퍼칩을 만들지 못하니 GPU를 만들지 못하니까 거기를 이제 백업해 줄 수 있는 뭐 HBM이라던가 아니면 그거를 이제 온 디바이스 AI를 편하게 쓸 수 있는 이쪽 부분으로 앞으로 여러 가지 기기에 탑재가 될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오르고 있고 대표주로 그냥 따지자면은 우리나라 2대 그 장비 업체는 원익 IPS랑 주성 엔지니어링이잖아요. 원익 IPS랑 주성 엔지니어링이 오늘 좋고요. 유진테크 테스 4대 업체로 넓혀봐도 장비 업체가 좋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사실 저는 계속 관심 있는 건 역시 미적 분야예요. 사실 뉴스에 계속 나오다시피 뭐 우리나라 다른 나라들은 뭐 인공지능에 투자를 하고 다 무슨 뭐 공대 나온 사람들이 대접받고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공대에 가면은 1등한 애들이 다 의대 지원하고 있다. 뭐 이런 그 비아냥 소리가 많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냥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를 뭐 의대를 안 가라 막을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코스닥에 3종목 있죠. 휴젤, 클래시스, 파마리서치 전부 다 역사상 신고가입니다.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은 역사상 신고가를 하면 한참 올라야 되죠. 근데 이 3종목은 역사상 주식시장 상장한 역사상 다 사상 최고가입니다. 휴젤, 클래시스, 파마리서치 중간 침습이냐 최대 침습이냐 비침습이냐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미적 영역에서 성형외과 피부과 은우님들의 손길에 의해서 요 조합에 따라 그렇죠? 이 조합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클래시스도 몇 방을 어디다 놓을 거냐 그게 중요한 거고 슈링크를 그리고 볼륨어랑 합쳐가지고 볼링크로 몇 대 몇으로 조합해서 할 거냐 거기에서 손길이 갈리는 것이고 휴젤 파마리서치도 마찬가지죠. 보톡스를 어느 농도로 놓을 거냐 가루를 희석해서 나기 때문에 어느 농도로 얼마만큼 어느 시점에 보톡스랑 필러를 조합하느냐 보필러죠. 그게 관건이거든요. 그런 손길은 우리나라 못 따라옵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강점이죠. 그런 강점을 최대한 살려서 휴젤, 클래시스, 파마리서치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미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휴젤도 지금 신고가, 파마리서치도 신고가, 클래시스도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이 미용 의료기기 이쪽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시면 성과가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미용 의료기기 관련해서 좀 강조를 해주셨고요. 이제 두 분과 함께 오늘장 키포인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민 전문가님 말씀해 주시죠. 네, 들어오지 않는 외인들은 현재 그 주식 현물에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선물 쪽으로만 플레이한다라는 건 아마도 3월달 공매도를 좀 준비하는 그런 모양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돌아오지 않는 외인들을 굳이 기다리실 필요 없이 현재는 기관 쪽에서 그나마 연기금이 매수해주는 종목들은 확실히 바닥에서 위쪽으로 좀 올라가는 흐름이 있으니까 지금 한 3월 말 전까지는 기관의 수급에 좀 따라서 좀 플레이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기금의 최장기간 매수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기관의 수급을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다음 신일섭 위원은 오늘장 키포인트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매출 믹스의 변화를 캐치해 투자하랍니다. 자, 아까 셀트리온 얘기를 잠깐 드렸지만 최근에 재미가 없다고 얘기 드렸죠. 2016년부터 2017년 중반까지 무려 1년 동안 10만 원을 돌파를 마디지수를 못해가지고 1년 반 동안 제자리에 있었거든요. 셀트리온을 거들떠도 안 받겠죠. 너무 지겨우니까. 그러다가 2017년 중반부터 10만 원짜리가 순식간에 30만 원을 가는데 반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주가란 이런 겁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긴데 그 보상은 6개월 안에 순간적으로 나타나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무려 1년 동안, 자, 2016년에서 17년은 10만 원이었죠. 이번에는 20만 원입니다. 마디지수 대가. 그 아래서 1년째 제자리 걸음이죠. 이 지겨움의 순간이 풀릴 때는 2017년 중반 같은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배경에는 아까 말한 대로 매출 믹스의 변화가 있어요. 구마 세개가 아니라 신마 세개의 매출 비중이 탁월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 그런 매출 믹스의 변화를 기본적으로 캐치하셨다면 기술적 분석에 이 지겨움을 견디실 수 있는 그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걸 폭발했을 때는 여러분들은 다 누리시는 거예요. 그 뒤늦게 뉴스 보고 들어왔을 때는 이미 6개월 뒤에 한참 고점 뒤에 간 뒤입니다. 그런 거를 명심하시면서 지금 재미가 없지만 기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기술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미리 들어가서 매집하고 거북이처럼 등껍질 딱 씌우고 앉아서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개장 직후 우리 시장 상황까지 짚어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경국 과장 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HD 현대중공업 가져오셨는데요. 어떤 투자 포인트 보시나요? 일단 최근 주력 섹터의 조정이 나오면서 특별한 악재 없이 일단 조선 섹터에 대한 동반된 조정이 좀 나왔고 지금도 좀 진행 중에 있는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특수선 사업부에서 일단 실적이 좀 도는 그림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현재 금액으로는 한 1조에서 한 2조 정도 소화할 수 있는 동사의 지금 캐파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 향후 수주 잔고가 좀 확보가 된다면 현대중공업이 일단 추가 증설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미국 해군 관련해서는 현대중공업이 2월부터 MSC 7함대 MRO 입찰에 참여할 예정에 있습니다. 함정신조 같은 경우에는 현대중공업이 미국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좀 수주에 불리한 면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이와 관련된 법안 개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가능성이 좀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상선 같은 경우에는 25년 목표치가 63억 불 정도 됐었는데 2월 현재 벌써 41% 정도를 달성을 했고요. 올해 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엔진 기계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대형 엔진 위주로 믹스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또 올해 실적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해상에서의 패권 전쟁이 시작되면서 미국은 법안을 통한 조선업 부양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과 일본의 조선사들이 큰 그림에서 수혜를 받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함정 신조 그리고 MRO 그리고 LNG까지 아우르는 수혜가 예상되는 현대중공업이 조선 섹터 내에서는 탑픽이 아닐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이 LNG 확장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기술적으로 충분한 조정을 좀 가격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최근 단기적으로 그래서 현재가 부분에서는 매수가 유효하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지난번 고점을 넘어서는 38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26만 원으로 좀 잡아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38만 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종목은 조선주인 HD 현대중공업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장 조금 더 넓게 보고 매크로 이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있었죠. 금통위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3%에서 2.75%로 인하했습니다. 올해와 내년도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는 각각 1.5%와 1.8%로 제시하면서 현재 경제 상황의 복합적인 악재가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수치와 메시지들 조금 더 냉정하고 자세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늘 최석원 SK증권 경영고문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번에 한은에서 나온 올해 경제 성장률 관련 이야기부터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존의 1.9%에서 1.5%로 좀 크게 낮췄습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1.5도 너무 낙관적인 것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도 좀 들리더라고요. 예, 예. 고모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예, 뭐 워낙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은행도 이제 그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경제 전망을 하고 있을 텐데 불확실성이 높다는 건 사실 그 하방 리스크도 많이 있고 반면에 조금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조금 더 하방 리스크가 크다고 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불확실성의 내용들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고 이게 때에 따라서는 좀 더 길어질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국내 정치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들도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이제 지금 초기 단계인 상황인 거죠. 게다가 한국은행 총재가 말씀하셨듯이 지금 1.5% 성장률은 본인들이 금리 인하를 해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충분히 본인들이 의도한 만큼 하지 못할 환경이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성장률 전망치는 그것보다 떨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책의 힘에 의해서 1.5%를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실력상 올해 실력상으로는 또 주변 환경상으로는 1.5%를 달성한다는 그런 전망이 조금은 이제 낙관적으로 보일 수 있는 전망이겠습니다. 낙관적으로 볼 수도 있다. 하방 리스크 더 클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년도 성장률에 대해서는 이제 1.8%로 전망이 나왔는데 이창효 한국은행 총재 이런 1.8%대 성장 전망치에 대해서 그래도 괜찮은 수준인 것이다. 이것이 우리 실력인 것이다. 우리 실력이 그 정도인 것이다. 라면서 다소 쓴소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총재는 또 정부의 추가 경정에 대한 필요성도 다시 한번 주문하기도 했는데요. 20조 원에 대한 규모 이런 이야기도 함께 나왔더라고요. 이러한 발언들 좀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약간 분리해서 봐야 될 필요는 있는데 앞서 1.8%, 저기는 이제 1.7%로 나오는데 1.8%의 경제 성장이라는 거는 올해 지금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잖아요. 그것도 대폭 낮췄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1.8%. 사실 1.8% 2026년 전망은
전망치는 지난 11월 달에 전망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네, 그러니까 일치죠. 네. 예, 올해 전망률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기저효과가 발생할 거로 봄에도 불구하고 1.8%로 성장률을 유지시켰다는 거는 아 이제 우리가 갈 수 있는 전반적인 어떤 기초 체력상의 성장률 말하자면 잠재 성장률이 네. 이미 한국은행에서는 2% 아래로 내려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2%에서 2.2% 이런 얘기들 했습니다만 사실 작년 말에 한국은행이 추정할 때 이미 2025년부터 향후 5년간은 1.8% 정도를 이제 저기로 전망한다고 그랬거든요. 이 잠재 성장률을 전망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이게 이제 밑으로 2%죠.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거기에 진입을 해 있는 상태고 그런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뭔가 이것저것을 해서 추경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도 그 정도뿐일 거다라는 거를 이제 한국은행 총재는 이미 얘기해 줬으니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무 기대하지 말라 성장률에 대해서는. 자, 추경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그런 어떤 잠재 성장률보다도 올해는 많이 낮아질 거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0조 원을 얘기하면서 사실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35조 이것보다는 작잖아요. 네. 그 얘기인즉슨 그렇게 많이 해봤자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긍정적인 효과보다 그게 나타낼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 예를 들면 재정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가 더 크게 작동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1.8% 그 정도까지 올릴 수 있는 그 정도 올릴 수 있는 이 추경이라는 게 한 20조 원 정도가 아니겠느냐고 본인들의 추정 결과를 얘기한 거였죠. 그래서 사실 이 모든 걸 합쳐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올해 성장률 내린 것, 내년 1.8 유지한 것, 또 추경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 이게 전반적인 우리 성장률이 이제 2%대로 가기 정말 어려운 상황이구나라는 걸 얘기해주는 그런 어떤 시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2%대 아래 수준은 좀 인정을 해야 한다. 추경을 하더라도 그렇다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한국은행 지난 1월에는 이제 원달러 환율이 부담된다라는 점을 이유로 들면서 사실 금리를 동결한 바 있는데 그럼 이번에 이제 인하를 한 거죠. 2년여 만에 기준금리 2%대 시대에 진입을 다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2월에는 금리 인하의 배경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인하의 필요성은 계속 존재해 왔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내수와 수출의 격차가 작년에는 많이 벌어졌었고 지금은 수출마저도 조금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수출을 둘러싼 환경도 관세라든지 또는 공급망 재편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리스크가 지금 산재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금리를 빨리 인하해야 돼요, 지금. 인하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지금 보면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있잖아요. 그 얘기도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걸림돌 중에서 지난달에는 사실 환율이 제일 큰 문제였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마침 이제 집권을 하기 시작하면서 당선 이후에 막 올랐던 달러 가치가 조금 조정을 받거나 또는 좀 내려오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으로서도 조금 여유가 생겼다. 비록 미국이 금리 인하를 단행을 안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환율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담을 조금은 덜었다. 이게 이제 이번에 금리 인하를 전격적으로 할 수 있었던 배경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아직도 높긴 하지만 그래도 전보다는 안정이 된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25bp 인하를 하고 나서 경기 회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라는 그런 의문도 드는 쪽도 있거든요. 지금 사실 소비 침체, 경기가 전반적으로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예, 금리 인하가 뭐 도움이 안 된다면 전혀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25bp 금리 인하를 하는 만큼 어느 정도의 그 정책 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또 한 번만 한다는 게 아니라 꾸준히 이런 사이클을 이어가서 어느 정도 우리나라의 적정한 경기를 부양할 만한 수준까지 본인들 생각으로는 좀 내려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는 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만은 분명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좀 지적하고 싶은 건 사실 작년에 인하를 할 때도 한국은행은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타이밍을 한 차례 제가 보기엔 좀 놓쳤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사실 1월 달에 금리 인하했어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율은 어차피 그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또 움직이고 있는, 말하자면 양측의 금리 차이에 의해서 움직이기보다는 여러 가지 리스크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걸 반영한다고
또 한 차례 늦췄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누적이 돼서 적절한 시기에 인하를 하고 또 적절한 시기에 인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약간씩 이렇게 핀트를 벗어날 때 누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원래는 조금 더 성장률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쳐야 됐을 부분들이 조금 이제 희석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사실상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 총재가 어제 얘기했던 것 중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금리 인하 여력에 대해서 금통위원들이 사실상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금리 인하 여력을 얘기한다는 건 한편으로는 다시 환율이 올라갈 가능성, 또 다시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 부동산도 있고 맞습니다. 또 부동산 가격을 건드릴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깊은 고민들을 지금 다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만약 그런 거에 트랩에 걸려서 우리가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우리 자연 이자율 수준을 작년 한국은행이 추정했을 때 뭐 정확지는 않지만 대략 제가 보기엔 2% 중반 정도 되는데 그럼 이거보다는 더 낮아야 사실은 이 경기를 부양하는 그런 금리 수준일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까지도 채 못 내리고 또 내린다고 한들 그거보다 조금 내리는 정도 수준에 그쳤을 때는 이제 전반적인 경제에 미치는 금리 인하 효과라는 게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 이제 자꾸 추경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금리뿐만 아니라 추경이 들어가줘야 이게 경기가 방어가 된다. 그러니 자꾸 우리한테만 이런 책임을 계속 미루지 말고 전반적인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추경을 해야 된다는 걸 사실상 본인 입으로 이제 이 정부에서 하는 어떤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바람직하거나 또는 이렇게 정당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이제 마지막이지만 그런 얘기를 한다는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통화 정책도 있지만 또 재정 정책도 함께 가야 한다. 이렇게 인하 사이클 이어질 것으로 보고 계시고 앞으로 또 금통위도 4월, 5월에 또 계속 이어지게 될 텐데 그렇다면 4월 이후로 좀 더 추가 인하를 할 여력이 있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또 5월께 이제 5월쯤에 추가 인하 가능성 제기되고 있던데 고모님께서는 구체적인 시기 같은 것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예, 지금 이제 어쨌든 1월 달을 안 했고 2월 달에 지금 했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4월부터 다시 있는데 이런 속도라면 지금 시장에 어떤 시그널도 주면서 우리 경제의 적절한 수준까지 맞추는 어떤 금리 인하가 제 개인적으로는 올해 중에 분기별 한 번 정도씩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분기별로 한 번씩. 그러면 이제 2월, 5월, 뭐 8월, 11월 이걸 텐데 중간에 이제 딱 어떤 월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을 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그럼 총 4번까지네요. 그렇습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4번이죠. 하는 총재는 지금 2-3번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2-3번만 해서는 한국은행이 생각하는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자연이율 수준 또는 중립금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기 때문에 경기를 부양한다기에는 사실 큰 역할을 못하는 금리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4번 정도는 올해 중에 인하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당연히 그러려면 5월 정도쯤이 가장 적절한 시기였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 경제만 지금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미국도 함께 비교를 해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또 문제로 꼽히는 게 한미 금리차 확대인데 이제 3월 FOMC에서는 사실 미국은 동결이 우세한 상황이고요. 앞으로의 환율과 또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로 전망을 하고 계실까요? 네, 기본적으로 환율은 여전히 그러니까 지금 큰 흐름을 보면 트럼프 당선 이후 또 우리나라의 정치적 리스크가 불거진 이후에 환율이 급등했다가 올해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집권에 들어가고 하면서 그런 요인들이 좀 소멸됐죠. 그래서 환율은 좀 하락한 이런 상황입니다. 뭐 고점 대비한 하락 이 폭을 보더라도 뭐 한 5-60원 돼서 작은 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 그리고 양국 간의 어떤 경제력 격차의 확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사실상 환율은 조금씩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앞으로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금리 인하를 많이 못하는 이런 이제 현상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행도 정당한 입장을 갖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행보다는 조금 더 금리 인하를 단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결국은 경제 성장률을 어느 정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추경이라는 게 반드시 이제 필요한 이런 상황으로 접어들어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이제 연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다양한 지금 어려움들이 있습니다만 특히 인플레이션 쪽에서 압력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좀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들 때문에 금리 인하를 만약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면 한국은행으로서는 더 제약이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어떤 이 뭔가 전체적인 네. 성장률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이 마련되지 않으면 올해 성장률은 이제 더 떨어질 가능성도 이제 생기는 거죠. 네, 환율의 동향을 앞으로 잘 또 함께 따라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증시 이야기 짧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고공행진하던 미국 증시에서는 균열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SL 공포, 스태그플레이션 관련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미국 경제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네. 미국 증시 자체를 보면 지난 한 2년간 정말 큰 폭으로 많이 오르는 올랐죠. 바람에 가격 부담이 일단 생긴 상태고 그런 상황에서 분명히 이제 조그만 나쁜 뉴스만 나오더라도 조금은 조정을 받을 만한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의 경제 지표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최근의 경제 지표들이 딱 정말 사람들한테 불안감을 심어주는 그런 상황이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은 좀 올라가는 방향이었고 그동안 미국 경제를 막 이끌고 오던 서비스업하고 소비가 이번 1월 달에 들어와가지고 둔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일회적이냐 아니면 지속될 거냐를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리스크는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이 상태대로 뭐 경착륙 할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는 다시 회복이 될 텐데 다만 지금과 같은 가격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나쁜 뉴스가 나오고 있는 이 1분기는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여기서 변동성이 심할 때 우량주 위주로 조금 매수해 놓고 장기적으로 기다리는 방법으로 대응하는 게 단기에 막 트레이딩하는 것보다는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투자에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코노미톡 최석원 SK증권 경영고문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1부 마치겠고요. 저는 잠시 후 마켓나부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